65세의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을 바쳐 모은 4억 8천만 원. 아들의 결혼을 위해 그들은 주저없이 3억 8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신혼집 장만 비용으로 내놓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뿐이었죠. 며느리는 시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며 2박 3일의 효도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여행 내내 살뜰히 챙기는 며느리의 모습에 시어머니는 깊이 감동했고 그동안 자신이 이 착한 아이를 오해했다고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3일간의 여행이 끝나고 돌아온 아들네 집에서 마주한 광경. 그 한 장면이 65세 어머니의 가슴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3일간의 감동이 순식간에 배신감으로 뒤바뀐 이유. 겉으로 효심 깊어 보이던 며느리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 그리고 노부부의 노후 자금을 노린 치밀한 계획까지. 아들은 혈육의 정과 아내의 사랑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선의가 계산을 만나고 가족의 정의 탐욕과 마주했을 때 평범했던 한 가정의 운명은 어떻게 뒤바뀌게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선량함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고 가족 간에도 원칙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가정 내에서의 경계와 원칙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 65세입니다. 경기도 분당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4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퇴직 전에는 교사였고 제 남편 이상훈 씨는 저보다 2살 위로 우체국에서 평생을 근무했습니다. 두 사람의 연금을 합치면 매달 800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날은 2023년 설 명절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정리하며 그동안 모아둔 4억 8천만 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남편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우리 돈도 꽤 모았는데 이제 민호 집 장만 좀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남편이 고개를 돌려 저를 보더니 미간을 깊게 찌푸렸습니다. 요즘 수도권 아파트값이 기본 10억이 넘어가는데 우리 가진 돈으로 뭘 할 수 있겠어? 저는 통장을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민호, 올해 29세로 판교 테크노밸리의 IT 기업 엔지니어입니다. 월급은 450만 원 정도로 나쁘지 않지만 성격이 너무 의존적인 게 흠입니다. 어릴 때부터 학원비며 대학 등록금, 대학원 생활비까지 우리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지원해줬거든요. 교육비로만 쓴 돈이 얼추 2억 원은 될 겁니다. 하지만 민호도 이제 3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거실에 걸린 아들 사진을 보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아랫집이 여사네 아들은 우리 민호보다 1살 어린데 벌써 결혼해서 애도 낳았다잖아요. 남편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제 옆으로 와 앉았습니다. 이 여사네는 아들 신혼집 보태라고 5억을 줬다더군. 요즘 아가씨들은 집 없으면 결혼할 생각도 안 한다고 하더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때는 남자가 직장 번듯하고 인품만 좋으면 단칸방에서 시작해도 시집을 왔지만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으니까요. 집이 없으면 선을 보기도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연금이 매달 800만 원 나오잖아요. 생활비로 300만 원 쓴다 해도 한 달에 500만 원은 저축할 수 있어요. 민호 집 마련에 보태줘도 우리 생활에는 지장 없을 거예요. 남편이 꼼꼼히 계산해주며 제 말에 동의는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4억 8천만 원은 우리 부부의 피땀 어린 노후 자금이니까요. 몽땅 털어 넣었다가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빈털터리가 된 늙은 우리는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렇게 의논을 하고 있을 때 아들 민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승진이라도 했나 싶었죠. 무슨 좋은 소식인데? 저 여자친구 생겼어요. 부산 아가씨인데 정말 예쁘고 직장도 안정적이에요. 조만간 엄마
아빠한테 인사시키러 갈게요. 남편과 저는 서로를 마주보며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짝을 만났다는 기쁨과 동시에 과연 어떤 아가씨일지 모른다는 긴장감 때문이었죠. 그래, 언제 데려올 거니? 최대한 목소리를 밝게 하려 애썼습니다. 다음 달에요. 우리 진지하게 만나고 있거든요. 부모님이 좋게 봐주시면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과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한다면 집 문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전 재산을 털어 이 오래된 아파트를 사주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5천만 원이면 30평대 아파트를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10억이 훌쩍 넘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끝에 결심이 섰습니다. 부모란 자식을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힘들게 돈을 모은 것도 결국 자식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들의 가정을 꾸리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 돈은 가치 있게 쓰이는 셈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가 정말 결혼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집값 좀 보태줍시다. 남편도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우리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우리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된 덫으로 몰아넣게 될지 말입니다. 한 달 뒤 민호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름은 박지은, 26세, 부산 출신으로 판교 근처 회사에서 행정직으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월급은 350만 원 정도라고 하더군요. 첫 만남은 우리 집에서 가졌습니다. 저는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지은 양은 검은색 원피스에 명품 로고가 선명한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꽤 세련된 모습이었죠. 집에 들어서자마자 싹싹하게 저를 어머님, 남편을 아버님이라 부르더군요. 지은 양, 부산 어디서 살았어요? 제가 반찬을 집어주며 물었습니다. 해운대 쪽이요. 아빠는 인테리어 시공일 하시고 엄마는 주부세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방금 제대했고요.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분당 생활은 좀 어때요? 지낼만해요. 지은 양이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일자리도 많고 환경도 좋은데 집값이 너무 비싸요.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산다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역시나 화제는 집 문제로 흘러갔습니다. 요즘 집값이 너무 올랐지. 제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지은 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집을 많이 보러 다녔는데 전세금만 해도 억소리가 나더라고요. 사실 집이 없으면 결혼은 엄두도 못 내겠어요. 옆에서 민호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여자들은 안정적인 집 없으면 결혼 안 하려고 해요. 저도 돈 모아서 사고 싶은데 우리 둘 월급으로는 언제 모을지 깜깜해요. 두 사람을 보는데 마음이 짠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힘으로 집을 산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세상이니까요. 그런데 그때 지은 양이 불쑥 물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은퇴하셨으니 연금이 꽤 되시겠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었으니까요. 남편이 헛기침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뭐, 우리 두 늙은이 쓰기엔 부족함 없지. 민호 씨한테 들으니까 어머님은 교사셨고 아버님은 우체국 다니셨다고 하던데 합치면 한 800만 원은 넘으시죠? 지은 양이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기분이 묘하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만남부터 시부모 될 사람의 경제 상황을 대놓고 캐묻다니 목적이 너무 뚜렷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그 정도는 되지. 지은 양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두 분은 참 좋으시겠어요. 연금도 빵빵하고 노후 걱정 없으시니까요. 저희 같은 젊은 세대는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서 죽겠는데. 식사 후 지은 양은 싹싹하게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우리 집 인테리어가
고풍스럽고 좋다며 칭찬도 아끼지 않았죠. 그들이 돌아간 후 남편과 저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 아가씨 어떤 것 같아? 남편이 물었습니다. 참하고 싹싹하긴 한데 돈에 너무 민감한 것 같지 않아요? 계속 우리 연금 액수를 확인하려 들고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느꼈어. 그리고 그 가방 말이야. 뉴스에서 보니까 그거 하나에 1,000만 원은 한다던데 월급 350만 원 받는 아가씨가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지은 양의 옷차림은 화려했지만 수입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요즘 애들 명품 좋아하니까 할부로 샀겠지. 저는 애써 좋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아들이 겨우 데려온 짝인데 돈 보고 접근한 거라면 정말 큰일이니까요. 일주일 후 지은 양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부산 어묵이며 특산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더군요. 지난번보다 훨씬 살갑게 굴며 건강은 어떠시냐, 운동은 하시냐 묻더군요. 어머님, 은퇴하고는 주로 뭐 하세요? 별거 없어. 책이나 좀 보고 친구들 만나고 그러지. 연금 800만 원이면 정말 여유로우시겠어요. 저희는 돈 벌려고 아등바등 하는데 또 돈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도 기승전돈. 게다가 우리 연금 액수를 정확히 읊어대는데 이건 분명 민호에게 꼬치꼬치 캐물은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참다 못해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너 지은이한테 우리 연금 얼마인지 다 말했니? 민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궁금해하길래 그냥 말했죠. 엄마, 왜 그렇게 예민해요? 우리 결혼하게 되면 어차피 다 알게 될 건데. 철없는 아들을 보며 속이 터졌습니다. 부모의 경제 사정은 엄연한 사생활인데 그걸 여자친구에게 낱낱이 보고하다니요. 민호야, 엄마가 한마디만 할게. 연애는 좋은데 조심 좀 해라. 그 아가씨가 너 자체를 사랑하는 건지 다른 걸 보고 만나는 건지 잘 살펴봐. 민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엄마, 무슨 막장 드라마 찍어요? 지은이 착한 애예요. 저한테 얼마나 잘하는데요. 그리고 걔네 집도 못 사는 편 아니에요. 돈 때문에 저 만날 애 아니라고요. 아들의 확신에 찬 모습을 보며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부부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몰랐습니다. 이건 그저 서막에 불과했고 더 거대한 덫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2달 뒤 민호가 집을 보러 가는데 같이 가달라고 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2023년 6월의 어느 주말 경기도 수원의 한 신축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만났습니다. 행복한 세상이라는 이름의 34평형 아파트, 분양가는 9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지은 양은 흰 원피스를 입고 아주 전문적인 태도로 분양 상담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전용 면적, 용적률, 대출 한도 같은 용어를 척척 써가면서요. 여기 입지가 정말 좋아요. 지은 양이 모형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초등학교도 바로 앞이라 나중에 애 키우기도 좋고 가격도 지금이 저점이에요. 상담사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사모님, 여기 내년이면 11억 넘어갑니다. 지금 안 사시면 후회하세요. 으리으리한 모델하우스 내부를 보니 마음이 흔들리긴 했습니다. 내장재도 고급스럽고 구조도 잘 빠져서 신혼부부가 살기엔 딱 좋아 보였거든요. 실입주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최소 3억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출이자 생각하면 4억 정도는 넣으시는 게 안전하죠.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4억이면 우리 전 재산의 80%가 넘는 돈입니다. 그때 지은 양이 제 팔짱을 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여기서 살고 싶어요. 여기서 살게 해주시면 제가 민호 씨 내조도 잘하고 어머님 아버님께 평생 효도할게요. 그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이 아이가 정말 우리 아들과 잘 살고 싶은 모양이구나.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밤새 의논했습니다.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요? 남편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집은 좋은데 4억은 너무 큰 돈이야. 그거 다 주고 나면 우리 수중에 남는 게 거의 없잖아. 하지만 민호도 내년이면 30인데 이번에 놓치면 언제 장가 갈지 모르잖아요. 지은이 같은 며느리감 또 만나기도 쉽지 않을 테고. 그렇긴 하지만 만약 우리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지? 새벽 3시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랫집 사는 이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김 여사, 그냥 도와줘요. 우리도 아들 집 해줄 때 5억 줬잖아. 지금 며느리가 고맙다고 매달 용돈도 챙겨주고 얼마나 잘하는데 지금 안 도와주면 나중에 원망 들어요.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젊은 애들 힘으로 어떻게 사요? 이 여사의 말이 정답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와 지은 양이 찾아왔습니다. 지은 양은 오자마자 과일을 깎으며 눈물 섞인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희도 두 분께 손 벌리기 싫어요. 저희 둘이 합쳐서 월 800만 원 정도 버니까 대출 이자는 갚을 수 있는데 목돈이 부족해서 전세로 시작하자니 2년마다 이사 다닐 생각에 막막하고. 눈물을 글썽이는 지은 양을 보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지은아, 울지 마라. 우리가 방법을 찾아볼게. 지은 양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염치 없지만 부탁드릴게요. 만약 집 사주시면 저희가 매달 용돈으로 300만 원씩 드릴게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리고 집값 오르면 그게 다 투자 수익이고요. 절대 손해보시지 않게 할게요. 매달 300만 원 용돈이라. 남편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정도면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알았다. 우리가 3억 8천만 원 해주마. 대신 너희가 한 약속 꼭 지켜야 한다. 두 사람은 뛸 듯이 기뻐하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일주일 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제 통장에서 3억 8천만 원이 빠져나가는 걸 보는데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다 보니 명의가 이민호, 박지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공동명의로 하는 거니 우리 이름도 좀 넣어야 하지 않나?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지은 양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지더군요. 어머님, 이건 저희 부부가 살 집이잖아요. 시부모님 이름 들어가면 나중에 대출받기도 복잡하고 세금 문제도 있고 요즘은 다 부부 공동명의로 해요. 기분이 찜찜했지만 젊은 사람들 방식이라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게다가 매달 용돈도 준다고 했으니까요. 계약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텅 빈 통장을 보니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평생을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자식 잘 되라고 한 일인데 1년에 3,600만 원씩 들어오면 10년이면 본전 뽑는 거야. 집을 계약하고 나니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집값으로 큰 돈을 썼으니 결혼식은 좀 간소하게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은 양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머님, 결혼은 일륜지대사잖아요. 평생 한 번뿐인 날인데 초라하게 할 수는 없죠. 지은 양은 두꺼운 웨딩 잡지를 펼쳐 보이며 서울 강남의 특급 호텔을 지목했습니다. 여기 식대가 1인당 15만 원인데 하객 300명 정도 잡고 계산해보니 식대만 4,50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다 예물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친정엄마가 딸 시집 보내는데 다이아몬드 세트랑 명품 시계 정도는 받아야 체면이 선다고 하셔서요. 대충 보니까 예물비만 2천만 원 정도 들겠더라고요. 집값 3억 8천, 예식비, 예물비, 거기다 신혼여행비까지 다 합치니 4억 5천만 원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지은아, 이건 좀 과하지 않니? 집 사느라 우리도 여유가 없는데. 지은 양의 안색이 확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설마 아까우신 거예요. 제 친구들은 다 이 정도는 해요. 집 해줬다고 결혼식을 동네 예식장에서 하라는 건 아니시죠? 만약 그러실 거면 저 결혼 다시 생각할래요.
옆에 있던 남편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니, 아까운 게 아니라 형편에 맞게 하자는 거지. 지은 양은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귀한 딸 보내는 건데 남들 보기에 부끄럽게 하고 싶지 않으시대요. 결국 우리는 졌습니다. 남편이 아껴두었던 주식과 펀드까지 다 깼습니다. 예식비, 예물비, 가구, 가전까지 합쳐서 추가로 6천만 원을 더 썼습니다. 사돈댁에서는 예단비라며 고작 500만 원을 보내온 게 전부였습니다. 결혼식 날 지은 양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공주님처럼 빛났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어찌나 조신하게 구는지 다들 우리 집이 며느리 잘 얻었다고 칭찬했습니다. 패백을 드릴 때 지은 양이 처음으로 저를 엄마,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더군요. 엄마, 이렇게 성대하게 결혼식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호 씨랑 행복하게 살면서 두 분께 효도할게요. 무릎 꿇고 저를 올리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묵은 감정이 눈 녹듯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돈이 무슨 대수냐. 자식들이 행복하면 됐지.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온 후 첫 달부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안부 전화는커녕 제가 전화를 걸어도 건성으로 받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좀 바빠서요. 나중에 걸게요. 뚝, 우리 집에 와서 밥 먹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음식 간이 세다, 입맛에 안 맞는다며 불평을 늘어놓더니 급기야는 오지 말라는 눈치를 줬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오실 때는 미리 연락 좀 주세요. 비밀번호 누르고 그냥 들어오시면 곤란해요. 민호가 전화로 그러더군요. 서운했지만 요즘 애들 사생활이라니 참았습니다. 가장 기가 막힌 건 용돈 문제였습니다. 매달 300만 원 주겠다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첫 달에 150만 원만 입금되었습니다. 엄마, 우리 신혼이라 살림 장만하느라 카드값이 많이 나와서요. 좀 안정되면 올려드릴게요. 민호의 변명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달도 세 번째 달도 150만 원이었습니다. 참다 못해 민호에게 따졌습니다. 너희 약속이 다르지 않냐? 300만 원 준다더니 이게 뭐니? 민호가 우물쭈물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처가 쪽에 좀 도와드릴 일이 있어서요. 처가. 지은이 남동생이 취업 준비 중이라 학원비가 필요하대요. 장인어른 일감도 요즘 줄어서 생활비도 좀 보내드려야 하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전 재산을 털어 집을 사줬더니 그 돈 아껴서 처가를 돕고 있다니요. 야, 이놈아. 우리가 너희 집 사주느라 노후 자금 다 털어 넣었는데 우리 돈으로 처가 먹여 살린다는 게 말이 되니? 엄마, 지은이 입장도 있잖아요. 너무 야박하게 그러지 마세요. 아들놈 키워봐야 소용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심지어 남편 혈압계가 고장나서 하나 새로 사야겠다고 했더니 며느리가 딱 잘라 말하더군요. 어머님, 혈압계는 아버님이 쓰시는 건데 저희한테 사달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각자 필요한 건 각자 해결하죠. 4억 5천만 원을 쓰고도 혈압계 하나 못 얻어 쓰는 신세가 되다니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냉랭한 관계가 지속되던 어느 날 며느리 지은이가 갑자기 180도 달라진 태도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 65세 생일을 일주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엄마 집에 계세요. 목소리에 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저를 다정하게 엄마라고 부른 겁니다. 집에 있다만 무슨 일이니? 다음 주가 엄마 생신이잖아요.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엄마, 아빠 모시고 강원도 여행 다녀오려고요. 제가 들고 있던 옷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여행이라니? 정말이니? 그럼요. 그동안 제가 너무 무심했죠. 죄송해요. 이번에 속초 솔비치 리조트 예약하고 설악산이랑 정동진 일출까지 코스 완벽하게 짰어요. 비용은 저희가 다 낼게요.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남편도 놀라워했습니다. 지은이가 철이 들었나 보네. 그래,
우리 고생했는데 며느리 덕에 호강 좀 해보자. 우리는 며느리가 드디어 마음을 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타지에서 시집와서 적응하느라 힘들었겠지. 우리가 너무 조급했나 보다. 여행 당일 민호가 차를 몰고 우리를 데리러 왔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지은이는 뒤를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날씨도 너무 좋죠. 맛있는 회도 사드리고 온천도 식여드릴게요. 가는 내내 지은이는 간식을 챙겨주고 불편한 건 없는지 살폈습니다. 강원도에 도착해 바다가 보이는 고급 리조트에 들어서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어머님, 돈 걱정은 절대 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오늘은 어머님이 주인공이에요. 지은이는 제 팔짱을 끼고 살갑게 굴었습니다. 온천에서 내 등을 밀어주며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저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시어머니랑 여행 가는 거 보면 너무 부러웠거든요. 이제 소원 풀었어요. 앞으로 제가 정말 잘할게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지은아, 너도 이제 내 딸이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지은이는 쉴 새 없이 제 접시에 회를 얹어주며 술을 따랐습니다. 민호 씨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어머님처럼 현명한 아내, 좋은 엄마가 될게요. 남편도 기분이 좋아 술을 꽤 마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동진 일출을 보러 갔습니다. 지은이는 추울까봐 핫팩과 따뜻한 커피를 미리 준비했더군요. 떠오르는 해를 보며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저희가 효도할게요.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시어머니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지난날의 서운함은 파도에 다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3일간의 꿈 같은 여행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편하게 오라고 KTX 특실을 끊어줬더군요. 기차 안에서 남편과 저는 입이 마르도록 며느리 칭찬을 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애가 본성은 착한데 우리가 오해했네. 기차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도착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걱정이 되더군요. 너무 늦었는데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도 되겠니? 제가 물었습니다. 순간 지은이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엄마, 집에 잘 곳이 없어요. 그냥 댁으로 가시는 게 좋겠어요. 잘 곳이 없다니 객실 손님 방 비어 있잖아. 아뇨, 정말 안 돼요. 택시 불러드릴 테니 가세요. 지은이의 태도가 너무 단호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눈치 없는 아들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너무 피곤해 보이시는데 그냥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시죠. 이 시간에 분당까지 언제 가요? 지은이가 민호를 째려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선 지은이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면서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삐리릭 문이 열리고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거실은 대나처럼 환했고 소파에는 낯선 중년 남녀가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안방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고 작은 방에서는 누군가 컴퓨터 게임을 하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은이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저 친정 부모님이랑 동생 그리고 이모님이 올라오셨어요. 집 구경도 하실 겸.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2박 3일의 효도 여행. 그건 우리를 감동시키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집에서 내보내기 위한 완벽한 알리바이였던 겁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지은이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오셨습니까? 이거 참 우리가 먼저 와서 자리 잡고 있었네요. 집이 아주 으리으리하고 좋습니다. 지은이 엄마도 부엌에서 나오며 행주에 손을 닦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집처럼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우리 집처럼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작은 방 문이 열리더니 지은이 남동생이 반바지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매형, 여기 인터넷 속도 죽이는데 게임할 맛 나네. 객실에서는 지은이 이모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지은아, 여기 이불이 좀 얇다. 두꺼운 거 없니?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속초에서의 헌신, 정동진의 눈물, 그 모든 따뜻함은 사기극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몰아내고 이 집을 차지하러 온 점령군이었습니다. 지은이 아버지가 뻔뻔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돈, 그 좁은 분당, 아파트보다 여기가 훨씬 넓고 좋잖아요. 방도 많은데 합가해서 다 같이 사는 건 어떻습니까? 사람 많으면 북적거리고 좋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내 돈 주고 산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집주인인 우리더러 합가를 하자니요.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 집이 편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지은이 엄마가 거들었습니다. 어머, 가족끼리 왜 그러세요? 우리도 빈손으로 온 거 아니에요. 지은이 살림도 도와주고 반찬도 해주고 하려고 온 건데. 저는 지은이를 쳐다봤습니다. 녀석은 제 시선을 피하다가 이내 고개를 들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죄책감 대신 묘한 승리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다 가족이잖아요. 좀 이해해 주세요. 그 달콤했던 목소리가 이제는 소름 끼치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우리는 결국 그날 밤 분당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찜질방에서 자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상황이 어떻게 된 거니? 민호 목소리가 죽어갑니다. 엄마, 저랑 지은이는 어젯밤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장인 장모님이 안방 쓰시고 처남이 작은 방, 이모님이 손님방 쓰셨고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3억 8천만 원을 주고 산 내 아들 집에서 정작 주인인 내 아들은 소파 쪽잠을 자다니요. 그래서 언제 가신다니? 모르겠어요. 지은이 말로는 부모님이 여기 좀 더 계시고 싶어 한다고 오후에 남편과 함께 다시 아들 집으로 쳐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내 돈 들어간 내 집인데 내가 왜 피합니까? 초인종을 누르니 지은이 남동생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사돈 어르신들 또 오셨네요. 아주 제 집 안방입니다. 들어가 보니 가관이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엔 먹다 남은 치킨뼈와 맥주 캔이 굴러다니고 부엌 가스레인지 주변엔 기름때가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지은이 아버지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사돈, 오셨소. 여기 전망이 좋아서 담배 맛이 아주 좋구먼. 집 안에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깐깐하시네. 알겠소. 지은이 이모가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사돈, 제가 여기서 일자리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 혹시 이 근처에 식당 설거지나 파출부 자리 좀 알아요? 이 사람들은 아예 눌러살 작정이었습니다. 그때 지은이 남동생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누나, 나 이 동네에서 치킨집이나 하나 해볼까? 여기 유동인구도 많고 장사 잘 될 것 같은데. 지은이 엄마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사업 수완이 좋은데 미천이 없어서 못했잖아. 이번 기회에 자리 잡으면 좋지. 그러더니 지은이 아버지가 뻔뻔하게 훅 들어옵니다. 사돈, 우리 아들이 머리는 좋은데 자본금이 없어서. 사돈 댁에서 한 1억만 융통해 주시면 나중에 이자 쳐서 갚을게. 남편과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집을 사줬더니 이제는 사업 자금까지 내놓으라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우리 전 재산 털어서 너희 집 사줬다. 더 이상 나올 돈 없어. 지은이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저희한테 그렇게 잘해주신다더니 동생 앞길 좀 열어주는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잘해준다. 너 우리 속이고 친정 식구들 불러들이려고 여행 보낸 거 아니니? 그게 잘하는 거니? 제가 소리치자 지은이 엄마가 나서서 삿대질을 했습니다. 아니 사돈, 말씀을 왜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우리가 놀러 왔어요.
딸년 고생하는 거 안쓰러워서 도와주러 왔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분노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일간의 가짜 효도, 그 뒤에 숨겨진 탐욕,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변호사 좀 만나봅시다. 다음 날, 동네에 사는 지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명의는 아들 부부로 되어 있지만 자금 출처가 분명하네요. 3억 8천만 원 이체 내역 있고 증여세 신고 내역 있고 법적으로 따지면 부모님이 실질적 권리자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양 조건부 증여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럼 그 사람들을 내보낼 수 있나요? 강제 퇴거는 소송이 필요해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집의 지분을 주장하거나 거주에 대한 월세를 청구하는 내용 증명은 보낼 수 있죠. 변호사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좋아요. 월세를 청구합시다. 3일 뒤 남편과 저는 다시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결판을 낼 작정이었습니다. 거실엔 여전히 그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지은아, 다들 여기 앉아봐라. 제 목소리엔 서슬퍼런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이 집, 계약금이랑 잔금 3억 8천, 인테리어 비용 5천, 전부 우리가 냈다. 너희가 낸 돈은 대출금 갚는 거 말고는 없지. 지은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 너희 친정 식구들이 여기 점거하고 있는데 나는 더 이상 못 봐주겠다. 2가지 선택지를 주마. 저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첫째, 친정 식구들 3일 내로 짐 싸서 나가라. 둘째, 계속 살고 싶으면 이 집 시세에 맞는 월세를 내라. 이 동네 34평 월세 시세가 보증금 1억에 월 250만 원이다. 너희는 보증금 없으니까 월 350만 원 내놔라. 350만 원이요? 지은이 엄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월세를 받아요? 제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가족. 사기쳐서 시부모 쫓아내고 집 차지하는 게 가족입니까? 당신들은 남입니다. 지은이 아버지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딸 가진 죄인이구먼. 사돈 정말 너무하네. 너무한 건 당신들이지. 어디 남의 피 같은 돈으로 산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해.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 순하던 남편의 고함에 모두가 움찔했습니다. 지은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민호에게 매달렸습니다. 민호 씨, 오빠가 말 좀 해봐. 우리 엄마 아빠 쫓아낼 거야? 민호는 저와 지은이를 번갈아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지은이는 제 아내예요. 장인 장모님을 어떻게 쫓아내요? 아들의 그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결국 아들은 아내를 택한 겁니다. 그래? 좋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호야, 네가 정 그렇다면 방법이 없다. 월세 낼 능력 안 되면 이 집 비워라. 그리고 너희도 나가라. 이 집은 내가 처분하겠다. 어머님, 지은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울지 마라. 네가 짠 연극. 이제 막을 내리는 거야. 속초 여행, 그 3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였다고 생각하마. 결국 민호와 지은이는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친정 식구들도 짐을 쌌죠. 그들은 근처의 작은 빌라 월세방으로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파트 비밀번호를 바꾸고 다시 우리 명의로 돌리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사실 명의 변경은 쉽지 않지만 가등기를 걸거나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의미입니다. 텅 빈 새 집에 서 있는데 승리감보다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을 잃었으니까요. 그 후 6개월간 민호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만 올 뿐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민호가 쑥버쑥해진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밥 좀 주세요. 아들은 밥을 2공기나 비우고는 털어놓았습니다. 사는 게 정말 힘드네요. 월세 내랴, 생활비 쓰랴, 지은이 동생 사업한다고 설치다. 빚진 거 갚아주느라 죽겠어요. 알고 보니 처남 녀석이 코인 투자를 한다고 빚을 져서 민호네가 갚아주고 있었답니다. 민호야, 그게 다 인생 공부다. 부모 돈 귀한 줄 이제 알겠니? 네,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저 키우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죄송해요. 몇 달 뒤 지은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손주가 생긴다는 기쁨과 함께 걱정이 앞섰습니다. 또 아이를 볼모로 돈을 요구하면 어쩌나 싶어서요. 하지만 지은이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콧대 높던 그 아이가 제게 먼저 전화를 걸어 죄송하다고 울더군요. 어머님, 제가 철이 없었어요. 아이 갖고 나니 부모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염치 없지만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10월에 건강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산후조리를 도와주러 갔지만 절대 그 집에서 자지는 않았습니다. 아침에 가서 미역국 끓여주고 청소해주고 저녁이면 칼같이 우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이는 제 눈치를 보며 살림을 배웠고 더 이상 친정 식구들을 불러들이지 않았습니다. 설날 온 가족이 모여 떡국을 먹는데 민호가 불쑥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 제가 중간 역할을 못해서 됐다. 지난 일이다. 지은이도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미워하지 않고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평생 갚으며 살게요. 그래, 우린 가족이니까. 하지만 지은아, 기억해라.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이기 힘들다.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어. 지금 우리는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맹목적인 사랑은 주지 않습니다. 손주에게 장난감은 사주지만 현금은 주지 않습니다. 반찬은 해주지만 집 비밀번호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 두기. 이것이 우리가 찾은 해답입니다. 사랑에도 경계가 필요하고 선량함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너무 매정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당연한 처사였다고 보시나요? 부모가 자식의 집을 해주는 것이 의무일까요? 아니면 자식 스스로 일어서도록 두는 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정답은 없겠지만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생각의 씨앗이 되었으면 합니다. 선량함이 약점이 되지 않도록, 사랑이 독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현명해집시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진솔한 인생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